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학년도 제1회 창의융합 역량강화 세미나 시리즈 특별학습 포효하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와 사회를 맡은 에너지 신산업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의 김인혜입니다. 에너지 신산업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에서는 에너지와 예술을 기반으로 한 테마를 선정하여 정기적인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리는 창의적 건축,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특별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강연은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되며 1시 20분까지 특강이 진행되고 20분간 Q&A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온 오프라인 참석자 모두 질문이 가능하고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Q&A 시간에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특강 종료 후에 만족도 조사가 진행됩니다. 만족도 조사까지 완료가 되어야 출석 체크가 인정되며 만족도 조사를 완료하신 분들께는 사업단장 명의의 수료증을 드릴 예정입니다. 출석 체크를 위해서 강연 종료 후에 잠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프로그램을 기획한 최지현 연구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에너지신산업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의 최지연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포효하라 프로그램은 예술과 에너지의 지식적 융합을 하는 교양 강좌인데요. 저희가 작년 2월을 시작으로 이번 6번째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네, 오늘도 포효하라를 선택해 주시고 점심시간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우리 많은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포효하라는 인상파 작품, 그리고 클래식 음악, 산업 컬러와 인테리어 디자인, 그리고 캘리그라피 이런 분야에서 아름다움 속에서 에너지와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건축 예술 분야인데요. 건축 예술 분야에서 탄소 중립 실천 사례를 탐색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강을 준비해 주신 강사님은요, 건축공학과 건축환경을 전공하셨고요. 현재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재직 중이십니다. 네, 오늘 또 저희 젊은 대학에서 학생분들과 또 우리 여러분들 만나신다고 조금 일찍부터 준비를 해 오셨는데요.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박주현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리는 창의적 건축 디자인에 대한 강의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이 제목을 받은 것은 아니고 창의융합 과정이라고 해서 건축 예술과 또 탄소 중립의 그런 주제로서 두 개를 융합해 가지고 강의를 준비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챗 GPT를 써보셨을지 모르겠는데 GPT를 이용해서 창의적인 어떤 친환경 건축 디자인이란 뭐야? 그림을 그려줘라고 했을 때 지금 이와 같은 표지의 형태로 그림을 하나 그려줬어요.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창의적 건축 디자인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속에서 창의적 건축 디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본인만의 답을 찾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건축가도 아니고 시공사에서 그러한 건물을 지어본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제 경력의 궤적을 따라가 보면 오늘 강의와 많이 닮은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학사과정으로 건축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사실은 건축 디자인과 5년제로 입학을 해서 건축공학에 대한 관심이 생겨가지고 전과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깊이 있게 건축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건축 환경을 석사과정을 졸업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안전에 관련된 기관 2군데에서 제가 재직을 하면서 일을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다양한 업무를 경험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국토안전관리원이라고 하는 기존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건축물 에너지 절약 계획서 검토라든가 또는 그린 리모델링 관련된 지원 사업에 관련된 업무 등 건축 환경에 대한 일도 해보고
하자 심사라고 해서 공동주택의 하자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일들을 해보았습니다. 건축 시공과 관련된 일이죠. 또는 기관의 성과 관리라든가 기획 업무, 또 ESG에 관련된 업무도 하면서 때로는 팀장 업무도 해보았고요.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해보았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가지 분야에서 파고들어서 자기의 커리어를 쌓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업무를 경험을 해보면서 오늘 강의의 내용과도 닮아 있는 어떤 융합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저의 과거의 경력과 닮아 있지 않을까 하면서 강의를 준비해 보았고요. 이 강의는 어떤 강의가 되어야 할까 생각해 보았을 때 많은 전공을 가진 분들이 여기에 오신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축에 대해서 또는 이런 공학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인문학 쪽 계열의 전공을 하셔가지고 건축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흥미와 창의성, 지식과 객관성을 온도의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강의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거운 온도를 가져서 흥미있고 재미있고 창의적인 얘기를 풀어놓을 수도 있겠다. 또는 반면에 아주 객관적이고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차가운 형태의 강의가 될 수 있겠다 했을 때 많은 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중간 정도의 온도, 적정한 온도의 강의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건축 디자인이 탄소 중립과 만나는 이야기를 통해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강의는 세 가지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건축 디자인의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건축 디자인에서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어서 개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탄소 중립 건축의 사례, 예술이 과학과 어떻게 조화되는가. 우리가 디자인을 예쁘게 하고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것만이 건축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 성능이라든가 그 속에 과학적인 기술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것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축물의 사례들을 통해서 적용되어 있는 모습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는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을 텐데요. 그 의문점들을 뛰어넘어서 창의적으로 미래를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화두로서 마지막을 끝맺음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건축 디자인의 혁신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과 같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지구 온난화 다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구는 급격히 더워지고 있죠. The Climate Issue라고 하는 그런 기고문을 통해서도 지금 이러한 형태의 인포그래픽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뭐냐면 낮은 온도를 가진 지구 평균의 온도가 낮다고 하면은 파란색으로 진하게 또는 지구 평균 기온이 높다고 하면은 빨간색으로 진하게 표시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해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최근에 특히 기술 혁신이라든가 무역의 증가, 부의 창출 등 급격한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때 연료를 연소해서 산업이나 운송, 난방 등에 사용하게 되고 지구의 온도는 2000년대 이후로 급격히 상승해서 아주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했을 때 기온이 증가하게 되면 잘 알고들 계시겠지만 해수면이 상승하게 됩니다. 2020년도 정도에 지구의 탄소의 그런 농도가 415 ppm 정도 이상으로 늘어나고 또 이에 따라서 전 세계의 평균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동일하게 바다의 그 해수면의 상승도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빙하기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되겠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급격히 높아지는 온도나 해수면 상승의 문제가 좀 더 부각되면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그런 시기가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엇이냐? 저도 예전에 처음에 탄소 중립이라고 말을 들었을 때는 좀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중립이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립 기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립이라고 하면 앞으로 나아가거나 뒤로 후진하거나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양팔 저울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팔 저울의 왼쪽에 저울에는 CO2가 있죠. 탄소가 있고 오른쪽에는 또 그것을 흡수하는 어떠한 형태의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좌측에 있는 양팔 저울 중에 좌측이죠. 그리고 이를 흡수하고 제거하는 양이 동일한 상태. 그것을 탄소 중립이라고 간단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흡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산림 등에서 흡수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제거한다면 CCUS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라든가 이런 거 약자가 되겠죠. 그래서 즉 탄소를 더 이상 축적시키지 않는 상태를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려는 의지를 탄소 중립이라고 간단히 이해하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배출은 어떠한 나쁜 영향을 줄까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증가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가 뜨거워지고 또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 하면 이에 따라서 극심한 기후 이상이라든가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되겠죠. 탄소 배출량 증가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것 또는 산림 파괴라든가 아니면 산업 공정이나 폐기물을 통해서 탄소 배출량이 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구 평균 기온은 높아지고 그러면 빙하나 빙산이 녹게 되겠죠. 이에 따라서 연속적인 도미노와 같은 현상이 되겠죠. 아니면 나비 효과처럼 하나의 현상이 문제를 일으키고 전국에는 태풍과 폭우 또는 홍수, 건조하고 높은 기온으로 바뀌면서 산불이 늘어나고 가뭄이 생겨나고 극심한 폭염이 생겨나고 결국은 우리 인간들의 삶에도 삶에 영위하는 것 자체를 위협하는 그러한 현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2050 탄소 중립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최근에 있는 것들을 가져온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내용들은 아마 몇 년 전에 이미 조사해 놓은 자료 속에서 있는 것을 다시 여기다가 수록해 놓은 것인데요. 까만색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서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점점 더 탄소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유지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뭐냐면 그 경로를 바꾸어서 우리가 탄소가 배출되는 것을 줄여나가서 전국에는 그 배출과 또는 흡수되는 그런 차이를 생각했을 때 제로로 만들자, 순제로라고 하죠. 그렇게 만들어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빨간색의 굴뚝에서 이제 탄소를 뿜어내는 그런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그런 형태에서 나중에는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기 자동차의 사용 확대라든가 여러 가지들 노력을 통해서 넷 제로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것이 전 세계적인 그러한 분위기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이루어내자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것은 관점에 따라서 그 수치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몇 프로의 탄소가 배출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료에 따라서 또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건축물에 대한 강의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하나 발췌해 봤습니다. 2023년도 4월의 기사인데요. 서울의 온실가스가 70%가 건물이 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폭염과 한파가 급증하고 70%의 건물이 이것을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치적으로 살펴본다면 서울의 기후 변화 현상은 2005년도에 견져서 2018년도에는 폭염과 한파, 열대야가 모두 급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건물 중에 절반 이상, 즉 53.3%는 준공 30년도가 넘는 노후화된 건물이고 신축 건물과 비교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건물 에너지 사용 절감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집중하게 되는데 신축 건물과 공공건물, 민간 건물 분야별로 나누어서 대표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인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흐름들인데요. 이만큼 여러 분야 중에서 건물에서 차지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이 많으며 또한 이것을 줄여나가기 위해 우리가 전면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탄소 중립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우리의 생계라든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것에 위협을 끼치는 것들 때문에 해야만 하는 의무적인 것뿐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게 되면 이룰 수 있는 이점들이 있을 텐데요. 개념적으로만 살펴본다면 환경과 사회와 경제 모두 이점이 되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환경적 측면으로는 당연히 온실가스 감축되는 효과와 또한 그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생태계에 더 적은 영향을 끼치면서 생태계를 보호하는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그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책임을 이행할 수가 있고 지역 사회에도 본보기가 되면서 그러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갖출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조금 다른 측면인데요. 우리의 그런 사회적 이런 측면에서도 에너지 측면 말고도 쾌적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실내 환경을 개선하면서 거주자, 제실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영향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탄소 중립 건축을 한다, 에너지 절감을 한다라고 하면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냐 또는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는 미래 시장에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래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탄소 중립의 선두주자가 된다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또는 에너지 비용을 초기 비용은 물론 많이 들겠지만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유지보수도 건물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낡은 건물을 고쳐서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유지보수를 하게 되는데 그 비용도 초반에 탄소 중립에 대해 신경 쓰고 또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계를 처음부터 한다면 나중에 들 비용을 미리 막는 그런 효과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디자인의 측면, 설계의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건축물도 나이를 먹고 건축물도 우리 사람처럼 어떠한 성장 과정과 소멸 과정을 겪는다고 비유해 볼 수 있겠는데 실제적으로 디자인을 하고 또는 건물을 짓고 운영하고 그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고쳐 쓰고 다 쓰고 나서 건물을 해체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4단계를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이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탄소 중립의 그런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 처음에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총체적으로 이것이 고려되어야 나중에 단계에서 그 탄소 중립의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자인 단계에서 재료를 선택하고 건물 형태를 최적화하고 기후를 살펴보고 단열이나 창호 고효율 설비라든가 모듈러 설계들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한번 여기서 제가 선을 그어 놓은 것을 한번 따라가 보신다면 처음에 재료를 선택하는 측면에서 자재 생산 운송에 탄소가 덜 방출되는 자재를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재료를 선택한다면 또는 나중에 그 재료가 재활용이 가능하고 또는 분리가 매우 용이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다면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처음에 고려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다시 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겠죠. 단열 및 창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열 및 창호에 대한 설계를 제대로 하고 그에 따라서 올바른 시공품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건물 틈새를 통해서 에너지의 손실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속에서 탄소 배출에 대한 악영향이 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설비 같은 경우나 모듈러 설계 같은 측면도 살펴본다면 모듈러 설계를 해서 모듈러 시공하고 또는 나중에 자재 분리까지 잘 되는 것들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모듈러 설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유닛을 만들어서 그 유닛을 마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듯이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어 붙여가지고 건물을 만든다던가 하는 그러한 시공을 간단하게 말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시공하는 것 자체도 좀 더 단순화되고 거기에 드는 어떤 에너지도 절감이 되면서 나중에 자재를 분리해서 다시 다른 위치에서 비슷한 형태의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재사용할 때에 용이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4가지 단계의 건물의 성장 그리고 성장, 해체 단계에 이르면서 우리가 연관되는 그런 탄소 중립의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만큼 디자인 단계부터 탄소 배출 저감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잘 아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조금 쉬운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또 처음 들어보는 분들한테는 생소할 수 있으니 제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기술 분야를 3가지 카테고리로 좀 나누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패시브하고 액티브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신재생 에너지 쪽은 별도로 액티브 쪽에 넣지 않고 따로 빼보았고요.
패시브 기술이라고 하면은 그냥 느낌이 오시지 않을까요? 패시브 한다고 하면은 어떤 에너지를 능동적으로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그 형태 그 자체로서 에너지 절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일 텐데, 계절이나 외기 온도 등의 변화가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별도로 투입하지 않더라도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종류의 기술들을 패시브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액티브 기술이 있겠습니다. 패시브에 약간 차이가 있는 기술이 되겠는데, 건물 운영 단계에서 주로 쓰여지는 기술이다라고 보면은 대략적인 이해는 될 것 같은데요. 건물 운영 단계에서 에너지가 투입되고 우리가 냉난방을 하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에어컨이라든가 또는 온돌이라든가 할 때 거의 대부분 이제 모터라든가 아니면은 냉난방수 같은 것들의 순환을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때 고효율의 설비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효율이 낮은 설비는 같은 에너지로도 같은 효과를 내지 못하고 더 낮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또는 같은 효과라도 적은 에너지로 구동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탄소 저감에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측면 말고도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서 에너지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 것을 좀 더 최적화해가지고 효율을 향상하는 방법도 있겠죠. 주로 두 가지 측면이 그렇게 있을 텐데요.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으로는 신재생 에너지가 있겠습니다. 연료전지, 여기서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해서 신재생에너지라고 부르겠죠. 그럼 신에너지란 LNG나 수소 전지 등 연료 전지를 이용해서 화학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신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고, 좀 더 우리에게 가깝고 친숙하게 보여졌던 햇빛, 물, 지열 등의 에너지를 변환시켜서 이용하는 재생에너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신재생에너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럼 하나하나 여기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가운데 어떤 단순화된 집 그림을 하나 그려보았습니다. 그냥 단순화된 집을 본다면 여기에 어떤 탄소 저감 기술들 또는 에너지 절감 기술들이 적용될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왼쪽부터 간단하게만 짚고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차양입니다. 외부 차양이라고 한 것은, 보통 차양은 뭐 내부에도 있을 수가 있겠죠. 차양이라고 하는 속에 블라인드라고 하는 우리가 익숙한 그런 것들, 아니면 커튼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열적인 측면에서는 외부에서 일사를 미연에 차단을 해줘야지 실내에 들어오기 전에 그 열을 막기 때문에 열의 실내 유입을 외부에서 막아주어야 열적으로는 좀 더 효율적인 그런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내에 차양이 있다고 한다면 빛을 이렇게 걸러줘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조명의 조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열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효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창호의 부분입니다. 주로 건물이 이루는 두 가지 부분에서는 벽체와 창호가 있겠는데, 창호 같은 경우는 유리라든가 아니면 유리를 잡고 있는 그 프레임이 있겠죠. 유리와 프레임을 통해서 열의 전달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유리라든가, 유리는 이중 유리라든가 삼중 유리 등을 사용해가지고 열의 이동을 좀 더 막아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창호 같은 경우도 창호의 재질이라든가 아니면 구조, 그 안에 이렇게 공기라든가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 하는 구조에 따라서 열의 전달을 좀 더 막아줄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쓴다는 것. 그리고 단열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제가 예전에 이제 영국에 한번 출장을 갔던 적이 있는데, 예전의 기후에서는 온화한 기후여가지고 그쪽에서 단열재를 시공을 안 한 건물도 예전 건물엔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기후가 굉장히 극심하게 나빠지면서 그 건물에 뭐 에어컨이라든가 뭐 그런 겨울에는 특히 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단열재가 없다고 하면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안에서 아무리 열을 공급해 준다고 하더라도 겨울에 열이 바로 빠져나간다고 하면은 의미가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고성능의 단열재를 사용하는 것도 이런 패시브 기술에서 중요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외단열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고성능 단열재와 관련이 매우 깊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단열재를 사용하더라도 군데군데만 이렇게 막아준다고 하면은 거기는 이제 열이 잘 통하지 않겠지만 틈새가 있을 것입니다. 단열재가 막아주지 못하는 틈새를 통해서 열이 이동하기 때문에 외단열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바깥을 끊어짐이 없이 쭉 이어지는 식으로 감싸주는 것입니다. 단열재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열의 이동을 원천적으로 많이 차단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외단열 공법이고, 우리가 에너지 절감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고요. 기밀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이동을 틈새를 최소화하는 것. 열교 차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거의 맥을 같이 합니다. 아까 단열재나 외단열 공법을 말씀드리면서
열이 이동하는 틈새나 통로가 많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설계적인 그런 고려도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시공을 할 때도 그 설계에 따라서 밀실하게 건물이 지어져야 열의 그런 불필요한 이동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옥상을 나무를 심는다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옥상을 녹화시킨다고 하면은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은 열을 받으면 더 빨리 더워지겠지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식물로 덮여 있다고 한다면 그런 온도가 높아지는 것이 좀 더 방지될 것 같고, 우리가 열섬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도심지들은 대부분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표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열이 많이 바로 올라갈 텐데,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이 아주 좀 지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결체는 아마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열이 열을 막는 것이라고 하면 추결체는 간단히 말하면 열을 머금는 것입니다. 열만 머금는 게 아니고 냉기도 머금을 수가 있을 텐데, 주로 돌이라든가 흙이라든가 수분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재료 중에 익숙한 것들은 그런 것들이 열을 머금을 수가 있는 능력이 있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아마 말씀드릴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중에피는 창을 통해서 많은 열이 전달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사실은 우리는 시각적인 전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시각적인 전망을 굉장히 우리는 이렇게 무슨 오션뷰라든가 어디 놀러 가더라도 그 뷰가 더 프리미엄이 붙는 것처럼 뷰가 가치를 지니는데, 그럴 때는 단열적인 성능은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것은 이중에피입니다. 물론 비용이 더 비싸게 들 수는 있지만 하나의 레이어를 더 두면서 그 안에서 이제 뜨거워진 공기를 위로 빼주는 여름의 모드를 이용을 하고, 겨울에는 닫아놔서 그 안에 뜨거워진 공기를 가둬놓음으로써 어떤 단열층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탄소 저장 기술들이 패시브 기술에 해당할 것 같고요. 가장 종류가 많았던 것이 아마 패시브 기술일 것 같습니다. 설명을 그 다음에는 종류가 점점 더 좀 적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액티브 기술입니다. 건물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기술, 고효율 설비 또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으로 에너지 효율을 항상 말씀을 드렸었죠. 종류로는 예를 들면 LED 조명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인공 조명 중에는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조명이 많겠지만 LED 조명은 상대적으로 전력 소비가 적겠죠. 그리고 고효율 설비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그렇게 효율이 높아가지고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도 냉난방에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열회수형 환기장치라고 하면은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내부에서 오염된 공기를 배출을 하고 새로운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여야 할 텐데, 이 공기를 버릴 때 좀 아까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공기 안에 이미 데워진 그런 열이 있어가지고, 겨울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열을 버리기 싫잖아요. 더러워진 공기는 버리고 싶지만 열을 버리기 싫은 거죠. 그래서 더워진 공기와 바깥에 차가워진 공기를 서로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접촉하진 않지만 하나의 막을 통해서 서로 전도를 통해서 접촉을 하면서 열을 다시 바깥의 공기한테 전해주면서 열을 다시 뺏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회수를 하는 거죠, 열을. 그래서 안에는 신선한 공기를 따뜻하게 다시 공급한다거나, 이러한 컨셉이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간단한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이러한 설비들을 조작함에 있어서 대형 건축물에 특히 여러 실이라든가 여러 조건들에 따라서 요구되는 많은 에너지량이라든가 모드가 다를 텐데, 이것들을 최적화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좀 더 적은 에너지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마 지나가다가라든가 많은 이러한 설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라든가 특히 가보시면은 풍력 발전 같은 게 있죠. 그래서 바람의 힘으로 저 터빈을 돌리면 그 터빈이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에너지를 건물로 끌어와서 사용을 한다거나,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PV 패널 같은 경우는 포토볼테이크 패널의 약자가 되겠죠. 태양광 패널.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서 건물에 공급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것이고, 조금 더 다른 것은 태양열 급탄 같은 경우는 패널을 비슷한 형태로 생겼지만, 이것은 태양의 열을 직접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그 열로 덮여진 그러한 온수 같은 그런 것들을 급탕에 활용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연료 전지 같은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탄소 저감을 위한 기술들을 종류별로 나열을 하였는데, 사실은 이것들의 기술을 배우고 나는 이거 뭐 할래 할 것처럼 이제 마트에 가서 쇼핑을 하듯이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이거 하듯이 골라서 건축물에 적용하면 끝나는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다른 측면들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건축 디자인 방향과 고려 사항은 무엇일까를 제가 고민을 해 보았어요. 여기에는 정답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해하기 쉽게 크게 4가지 카테고리 정도를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액티브 기술, 패시브 기술, 신재생 에너지 활용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또는 자원 순환 및 지속 가능 재료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건축 자재를 재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자재를 생산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모듈화 시공을 하고 재료를 분해한다던가 주변 지역의 재료 사용, 주변 지역의 재료 사용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어느 섬에서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육지에서 모든 건축 자재들을 운송해서 써야 된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바다를 건너고 이러한 데 에너지들이 소모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 섬 자체에서 생산되는 어떤 목재라든가 자재가 있으면 그것을 바로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탄소 저감에 도움이 되는 어떤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기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일한 조건에서 항상 지어지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양한 기후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기후의 특성이 있다면 그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고 특히 태양빛과 열이 있을 텐데 태양빛을 자연 채광으로 이용한다면 우리가 조명을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 환기를 활용해서 냉난방의 조건들을 완화한다면 냉난방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추결 효과를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추결 효과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한 그런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라 넘어가고요. 에너지 저감형 공간 계획이라고 해서 건물의 위치와 방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의 방향이 남쪽이냐 뭐 서쪽이냐 아니면 조금 틀어져 가지고 뭐 북동쪽이냐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텐데 그에 따라서도 태양의 고도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의 공기의 그런 상태라든가 바람의 그런 상태라든가가 여러 가지로 다양한 조건과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고려하는 것이고 건물 자체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공간의 배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지형과도 조화를 이루고 자연의 그런 어떤 자원들도 보존을 해가면서 하는 방법들을 고심해 볼 텐데요. 이러한 것들을 사실 텍스트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구현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와닿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두 번째 파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야기, 탄소 중립 건축의 사례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예술과 과학이 실제 사례 속에서 어떻게 조화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건축물들이 있을 것이고 사실 건축물들의 아름다운 시각적인 면만을 보여드린다고 한다면은 좀 더 아주 많은 건축물들을 보여드리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역으로 하나의 건축물 또는 적은 건축물들을 통해서도 그 속에서 어떻게 이런 원리들이 구현되는가를 조금 더 설명드리는 것이 이런 강의의 목적에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 최신의 건축물들도 물론 이런 사례들이 잘 된 사례들이 있겠지만 과거에 우리가 이 탄소 중립 건축이라는 것이 발전이 좀 덜 되었을 시기에도 이미 이렇게 놀라운 기술들이 적용이 되었고 시도가 되었고 거기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3가지의 건축물을 제가 선정해 보았는데요. 가볍게 나아가면서 좀 더 얘기가 좀 많이 있는 순으로 3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물입니다. 메트로폴 패러솔이라고 하는 건물인데요. 탄소 중립 시대에 주목받는 초대형 목조 건축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이 건물을 뒤에 제가 약간 흐릿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건물의 형태가 조금 희미하게 보이긴 하시겠지만 가운데쯤에 보시면 사람의 형태들이 보이실 겁니다. 사람이 저 건축물에 비해서 아주 작은 형태의 점처럼 보이시죠? 그 정도의 규모의 거대한 건축물이고요. 이 건축물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특징이 무엇이냐 했을 때 초대형 목조 건축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콘크리트를 목재로 대체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요. 그래서 주목을 받았었죠. 이것은 제가 목조 건축물이라고 해서 모든 부분이 나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자료 조사를 했을 때 건물의 주요 기둥이 되는 부분에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한다는 그런 설계자의 어떤 메모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꾸며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목재로 처리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세비야라고 하는 지역에 엔카르나시온 광장 부지에 지어졌고요.
건축 연도는 2005년도에 착공이 되어서 한 6년 정도 걸려서 11년도에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규모를 아까 제가 대략적으로 사람과의 크기로 비교를 말씀드렸지만 면적은 150m에 70m, 높이는 한 26m 정도 되는데 지하 1층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건물을 봤을 때 한 3층 높이의 건물 정도의 높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일의 위르겐메이어라는 건축가가 설계를 하였습니다. 세계 최대 목조 건축물로서 핀란드산 소나무를 활용을 하였고 나무 조각을 35,000개를 이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독특한 외관을 만들었는데 이 모습이 마치 버섯 모양을 닮아서 별명은 세비야의 버섯들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엔카르나시온 광장의 재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 과정이 조금 흥미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건물 우리가 설계라든가 이런 측면보다도 문화적이라든가 아니면 상업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1948년, 73년, 2004년 특징적인 그런 연도만 담았습니다. 1948년에 도시를 재개발해서 이때 이전에도 이미 일부를 헐어내면서 재개발이 한번 있었고 그때부터 쭉 시장으로 사용을 해왔었는데 점차 황폐해지면서 73년도에는 완전히 철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도시 인프라를 혁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가 30여 년 만에 받아들여져서 2004년에는 다시 재개발을 결정하였고요. 과거의 역사 유적으로 남아있던 이런 지역을 재개발 결정을 하고 나서 방향은 지상에 있는 부분을 도시 문화와 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2011년 4월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과거의 모습입니다. 아까 조그맣게 사진이 나와 있던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광장으로 사용되고 일부 시장으로 사용되다가 완전히 폐쇄되는 과정을 거쳤었고 그 이후에는 재개발 과정을 거치는데요. 재개발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사 중에 심한 반대 여론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세비야의 도시 분위기와 사뭇 다른 뭔가 이질적인 외관을 가지고 있다. 디자인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지만 뭔가 좀 이질적일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과 광장의 규모를 완전히 덮는 그런 거대한 건물이 들어서면 흉물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많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점인데 사실 여기 90밀리언 유로라고 제가 적어놨지만 실제로 설계 당시에는 45밀리언 유로 정도, 절반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짓다 보니 이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간단할 것 같이 생기지는 않았죠. 그래서 짓다 보니까 좀 더 건축비가 2배 정도로 소요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위기를 딛고 완공을 하고 나니 긍정적 평가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독특한 형상을 가진 랜드마크적 건물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세계 곳곳에 관광객이 모여들면서 광장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이제는 유럽을 여행하는 관광객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공간 중에 하나이며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블로그 글을 찾아보면 많은 분들이 여기 사진을 찍어놓고 올린 그런 내용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재개발 이후에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은 이 메트로폴 페라솔이라고 하는 그런 건물의 안쪽에서 바라본 측면인데요. 그래서 큰 그림자가 당연히 밑에 그늘이 드리워지겠죠. 그래서 이 그늘을 활용할 수도 있고 1층에는 많은 상가들을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건물을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건물의 모양을 더 확실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체 전경을 볼 수 있는 사진을 한번 수록해 보았는데요. 1층에는 상가의 모습들도 보이고 저편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광장을 덮으면서 버섯 모양으로 늘어져 있는 독특한 디자인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어쩌면 건물의 문화적인 그런 측면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재개발했느냐의 측면인데 목조 건축물의 이점을 얘기하고 있는 어떤 기고문이 있어서 하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목조 건축물은 제조나 가공 시에 탄소의 배출량이 콘크리트 건물에 비해서 매우 적다고 하고요. 탄소의 저장 능력이 크고 단열 성능이 당연히 콘크리트보다는 단열 성능이 좋겠죠. 그리고 수명이 생각보다 길고 해체 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시멘트를 생산해서 콘크리트를 만들 텐데요. 시멘트를 생산할 때 다량의 탄소가 배출되게 됩니다. 세계 시멘트 생산량의 그런 연 40억 톤 수준을 고려한다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8% 정도를 차지하는 많은 양이라고 하는데 목재는 제조 가공 시에 탄소 배출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목재로 콘크리트 건물을 대체하는 부분이 일부 가능하다면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 한 80톤 정도 탄소를 배출한다면 목조 주택이 한 20톤이 안 되게 배출을 하기 때문에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대단한 차이가 나고, 그리고 또한 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뿐만이 아니라 탄소 저장 능력을 보았을 때 목재 1세제곱미터 정도 되는 목재가 250kg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내용에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소나무 숲을 400제곱미터, 세제곱미터 되어 있지만 400제곱미터의 면적의 소나무 숲이 18개월 동안 흡수한 탄소량 수준이다. 목조주택은 제2의 산림이다라고 주장하는 바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재는 콘크리트 비해서 열 전도율이 낮습니다. 우리가 콘크리트 벽체 여름이라든가 특히 뭐 겨울에 콘크리트 벽체에 손등이나 뺨을 대보면 굉장히 차가운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만큼 외기에 빨리 반응해가지고 열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식탁 같은 경우도 우리가 겨울에 한번 목재 식탁을 만져본다면 덜 차가운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 단열 성능이 좋다는 것이 체감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좋은 자재로 만약에 정밀한 시공을 한다면 목조주택의 경우도 100년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목조주택을 해체한 이후에는 그것이 그냥 폐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열병합 발전소의 열원으로도 활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목조 건축물의 이점이 있지만, 우리가 목조 건축물을 대형 건축물에서는 활용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이 메트로폴 페라솔이라고 하는 건물을 통해서 아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큰 건축물, 대규모의 건축물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례가 제가 하나만 담아왔지만 다른 사례들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측면입니다. 공간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에 전시 공간이 있고, 고대 로마 시대 유적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공간, 그리고 1층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늘진 휴식 공간과 또 다양한 상점, 레스토랑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2층, 3층의 용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 경관을 감상하면서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가 형성되어 있고, 레스토랑이 형성되어 있고요. 또 3층에 같은 경우에는 360도의 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파노라마 데크가 마련되어 있고, 옥상 전망대는 아까 맨 처음에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 같이 구불구불한 형태의 산책로가 형성되어 있어서 높은 위치에서 세비야라고 하는 지역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건물이 되겠습니다. 디자인적인 특징을 멀리서 우리가 바라보았지만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가까운 쪽에서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바라본다면,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목재가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디자이너의 감각으로만 되는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는 기술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될 텐데, 복잡한 기하학적 형태와 구조를 가진 건물이라면 이것을 컴퓨터 모델링 기술로 설계를 해야지만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고, 또한 목재를 가공함에 있어서도 컴퓨터를 이용한 CNC 기술로 목재를 가공하는 그런 기술들이 뒷받침됨으로써 이러한 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예술적 감각과 건축 구조 기술의 조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고도의 구조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목재의 복잡한 구조를 안정성 있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를 통해서 또한 부재로서도 강철 부재가 중간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재판 사이사이에 보시면 강철로 된 부재가 연결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밀하게 또 설계를 해가지고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산을 했기 때문에 이 초대형 건축물도 큰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간의 구성에 대해서 아까 층별로 용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지는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식당과 그리고 옥상 전망대, 밤에는 어떻게 변하는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간의 구성에서 식당입니다. 식당에서는 주변의 경관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식사를 할 수 있고, 그 안에서는 독특한 형태의 그런 외관을 바라볼 수가 있겠죠. 여기는 옥상 전망대 일부분을 찍어 놓은 사진인데요. 그래서 오른쪽에 좀 구불구불한 형태의 산책로가 보이실 텐데, 이 산책로를 걸어가면서 주변의 세비야의 지역의 인근에 많은 그 건물들을 직접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전망을 확보할 수가 있는 형태의 디자인입니다. 낮에는 아까 보여드린 밝은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밤에는 이렇게 조명을 활용해가지고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다르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야간의 어떤 야경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목재 건축물이 이렇게 거대하게 지어질 수 있다, 또는 목재 건축을 통해서 탄소 저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건축물은 좀 다른 형태입니다. 캘리포니아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라고 하는 건물인데,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물론 적용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건축물은 이 건축물 자체가 교육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에요. 그래서 환경 보호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홍보에도 앞장서고 있는 건축물이고, 물론 탄소 중립 건축에 관련된 내용도 많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제가 표현하기 쉽게 탄소 중립 건축이라고 말을 했지만, 초반에는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탄소 배출과 탄소 흡수를 고려했을 때 제로가 되는 상태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한 형태의 탄소 중립보다는 탄소 저감을 위한 어떤 기술들을 적용하고 그것들 접목해서 디자인한 것들을 그냥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큰 범주 속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디자인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건축물,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도입하였고요. 기존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폐자재를 재활용하였습니다. 신축한 건물은 아니고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골든 게이트 파크 내에 위치하고 2008년에 재개관을 했습니다. 기존에 1872년부터 있었던 건물인데 2003년에 폐관을 했다가 다시 개장을 한 것이죠. 제가 기존에 아마 배포가 된 자료가 있다면 면적이 이것보다 한 10단위 이상 크게 나왔을 텐데요. 보니까 제곱피트 단위인 경우에 그런 숫자였고, 제가 숫자를 좀 수정을 했습니다. 면적을 37,000 제곱미터 정도가 되겠고, 여기서 가로 세로 길이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료를 제가 찾아본 경우에선 찾지를 못했는데, 대략 추산을 해보면은 한 160m 정도 짧은 면이, 그리고 긴 면이 한 240m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크기인 것 같습니다. 지하 1층에서 일반적인 건물에 한 3층 정도에 해당하는 정도의 높이로 보시면 되겠고요. 건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보신 분이시라면 되게 아실만한 렌조 피아노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를 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규모의, 용도는 자연사 박물관이고요. 다양한 탄소 중립 기법을 적용하고 주변과 조화되도록 디자인한, 그리고 미국의 USGBC라고 하는 기관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US Green Building Council이라고 하는 기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리드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하였고요. 건물 형태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 전반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 구성을 보면 자연사 박물관, 천체 투영관, 아쿠아리움, 대표적인 그런 공간들만 제가 기재를 해놨어요. 천체 투영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구형의 왼쪽 편에 자리 잡고 있고, 열대 우림 공간이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고,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공간을 이해하시면 후속으로 나오는 설명을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은데요. 여기서 리빙 루프라고 하는 그 개념이 나옵니다. 식물로 가득 찬 지붕을 의미하고, 옥상의 다양한 식물로 자연적인 환경을 조성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5만 개의 어떤 생분해성 용기에다가 170만 개나 되는 자생식물이 심어져 있는 그러한 형태인데, 그냥 지붕이 아닙니다. 지붕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럼 간단하게 그 역할이 무엇인지 혹시 여러 가지 답이 있습니다만은 알 것 같은 분 계실까요? 여기 오프라인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답을 알 것 같은 분이 계시면 한번 손을 들려도 됩니다. 그럼 네, 단열 추결, 네, 맞습니다. 단열 추결 앞에서 나왔던 그런 개념 중에 답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작은 기념품을 하나 혹시 전달, 기억하셨다가 전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좀 시간 관계로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답을 말씀하신 것이 딱 첫 번째 나오죠. 단열재 및 추결재 역할. 15cm 정도 되는 두께의 토양이 있어가지고 자연적으로 단열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열재라고 하면 이 사진 속에 나타나 있는 형태의 단열재를 생각하기 쉽지만, 흙으로 두께를 가지게 된다고 한다라도 그것이 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열재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또한 단열뿐만이 아니라 추결의 효과로 패시브 쿨링의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빗물 이온 극대화가 또 다른 역할이 되겠고요. 뭐냐면
빗물을 저장해서 흙 속에 있는 모아진 빗물을 화장실에서 사용한다던가, 또한 필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지붕이 폭우로 인해서 오염물질이 안쪽으로 유입될 만한 상황이 된다면 그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 생태적으로는 동물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서 지역의 새와 나비 등 다양한 동물들이 아까 제가 사이즈 말씀드렸죠. 한 240m 정도 되는 좀 넓은 길이의 그런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그런 순기능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천체투영관과 열대우림 공간의 위치를 말씀드렸는데요. 위쪽에 있는 것은 단면이고 아래쪽은 저희가 평면으로 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두 개의 큰 구형의 형태가 자리 잡고 있고, 가운데 쪽으로는 아쿠아리움이 있는데 같은 평면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 단면에서 보시듯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쿠아리움이고요. 밑에 자연사 박물관은 평면에서는 그 천체투영관 바로 앞쪽에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 속에서 우리가 적용된 기술들을 간단히만 짚고 넘어갈 텐데요. 주변 숲을 어떤 설계 요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변 숲이 그늘을 제공하겠죠. 그 그늘의 혜택을 이 건물에서 보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주변 숲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까 리빙 루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열과 패시브 쿨링의 역할을 합니다. 단열, 패시브 쿨링이라면은 추결이라고 할 텐데 그 기능적인 면을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네, 한 장 더 넘어가서 뒤로 돌린다면, 저희가 추결체라고 하는 것은 열용량이 커서 주변의 온도가 변하더라도 자체의 온도는 변하지 않으면서 자기 속에다가 열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들을 추결체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데, 밑에 그래프가 사실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외부 공기의 온도의 변화가 크더라도 경량 재료의 경우에는 들쭉날쭉하게 온도가 빠르게 변화하지만 중량 재료의 경우에는 온도 변화가 적다는 것입니다. 자체 온도 변화가 적어서 그 안에 열을 포함하고 나중에 열을 내뿜는다거나 이렇게 열의 지연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열 지연 또는 thermal la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붕의 토양이 추결 효과를 내면서 열 지연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1층의 공공 공간과 연구소 사무실에는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될 정도의 상태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겨울과 여름을 비교했다면 좀 더 극적으로 저희가 효과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붕 토양과 수분으로 인해서 겨울에는 10도 더 따뜻하게, 여름에는 10도 더 시원하게 하면서 좀 더 시원한 형태로 보낼 수가 있게 되겠죠. 뭔가 간단해 보이는 이 모양 속에서 무슨 과학적 기술이 적용되었냐라고 하시겠지만, 왼쪽에 볼록하게 솟아오른 이 언덕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언덕이 아니라 언덕 밑에 구멍이 뚫려 있죠. 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동그란 형태의 창입니다. 동그란 형태의 창이 있고, 이때 어떠한 물리적인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밑에 이제 넓은 쪽에 있는 면적에서 다가오는 바람은 유속이 느릴 것입니다. 천천히 다가오다가 좁은 경로를 만나게 되면 유체는 빠르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럼 빠르게 지나가게 되면서 주변에 만약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그 속에 있는 유체를 끌어서 당겨서 올라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환기가 필요하다면 그 구형, 돔형의 형태에 있는 그런 위쪽에 딸려서 환기가 더 잘 촉진되고, 또한 열을 우리가 밖으로 배출해야 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공기가 빨리 나갈 수 있는 효과입니다. 이게 벤츄리 이펙트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효과를 의도하고 건축가가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가라고 하는 것은 예술가적인 기질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탄소 중립에 대한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과학적이라든가 기술적인 측면까지의 소양도 갖추고 또한 창의적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측면을 볼 수 있겠죠. 좀 더 첨단 기술을 이용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PV셀 내장되어 있는 캐노피입니다. 캐노피라는 용어가 좀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우리가 그 건물 끝에 지붕의 처마 형태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들을 캐노피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냥 단순히 햇빛을 막아주는 용도가 아닙니다. 이 캐노피 사이사이에는 PV셀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장되어 있어서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태양광을 받아들여 전기로 변환하는 그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전지, 솔라셀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또 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유리 패널 두 층 사이에 포함된 PV 패널을 통해서 이 건물에서 요구되는 전기의 5% 이상을 공급한다고 하는 자료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건물 둘레에 모서리를 전체적으로 둘러져 있는 것이 다 PV셀 형태의 캐노피가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벽체, 패시브 쿨링에 대해서는 아까 개념에 대해서는 몇 번 언급이 되었죠.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벽체가 군데군데 많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볼륨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추결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패시브 쿨링의 효과가 있겠죠. 더울 때 그 열들을 머금었다가 온도가 상대적으로 주변 온도가 낮아지면 그 열을 내뿜는 형태로 열 지연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가 냉난방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익한 형태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창을 좀 더 근접해서 바라본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좀 독특한 형태의 동그란 창이 있는데요. 이 창이 열리고 닫힘에 따라서 아까 벤츄리 이펙트를 통해서 공기가 나가는 것도 창이 닫혀 있다면 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 것들이 창의 조절을 통해서 일어날 텐데 이것이 자동 제어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자동 제어라고 하면 자연 채광이나 자연 환기, 왜냐하면 이 창을 통해서 빛도 들어올 것이고 이 창을 통해서 공기도 들어올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어를 해야 될 텐데 두 개의 주요 돔에 아까 돔이 두 개가 있었죠. 설치된 원형 창문들이 있고 열림과 닫힘은 자동으로 조절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이때 환기와 채광을 확보하게 됩니다. 특히 환기의 경우에는 열림과 닫힘의 모두에 있어서 환기의 차이가 상당히 나겠죠. 옥상에 기상 관측 장비를 놓아서 그때 이제 바람, 비, 온도 변화를 모니터링해서 건물의 자동 제어 시스템과 천장의 정보를 제공해서 조작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대 우림의 온도와 내부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또한 하부에 전시물이 있을 경우에는 자연 채광을 공급하는 것이죠. 형태를 오른쪽의 도면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양에 대해서는 앞서 차양에 대한 설명을 드렸을 때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이 건물에서 마찬가지로 차양이 쓰였지만은 실제적으로 제가 사진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왼쪽에 쓰여진 실제 건물의 실외에서 작동하는 차양하고 제가 사진에 수록한 이것은 보시면 실내 쪽에 있는 차양으로 보입니다. 베네시안 블라인드 같은데 실제적으로 열적으로 거동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깥에서는 열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막아줘야지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지만 이 베네시안 블라인드도 이제 시각적으로 저희가 조명 조절을 한다거나 눈부심을 예방한다거나 하는 측면에서는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열적으로는 실외 차양을 적절히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건물에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닥 복사 난방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한테 바닥 복사 난방을 설명하면 당연히 너무 온돌로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라서 신개념은 아닐 것 같은데 외국에 아마 나가 보신다면 서서 이제 자식 생활이 아니고 입식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카페트가 깔려 있고 이런 데는 바닥 복사 난방이 대부분 적용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닥 복사 난방을 적용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들의 입장에서는 신선한 시도의 일종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열 쾌적을 좀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실내 온도가 좀 더 낮더라도 우리는 바닥이 따뜻하다고 한다면 좀 더 쾌적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된 요소입니다. 앞서도 일부 언급될 수는 있었겠지만 자연 채광, 일사열, 환기 이런 부분들인데 그것이 공간에 어떠한 느낌을 주는가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서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열대 우림 지역에서 그런 공간에서 위에 뚫려 있는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연 채광을 통해서 공간의 느낌이 이런 식으로 구현될 수가 있고 여기에 필요할 때 환기도 적절하게 자동 제어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약간 더 뒤로 물러서서 이 돔을 바라본다고 하면 이런 형태로 생겼다고 하는데요. 일사열을 적극 유입해서 우리가 식물을 자라게 할 때 식물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만약에 식물의 식생에 필요한 열이 필요하다 할 때 별도의 에너지를 투입해서 난방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일사열을 적극 유입해서 열대 우림 공간의 환경 유지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일사열이 아닌 다른 에너지의 사용을 또 줄일 수가 있는 측면이 되겠죠.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빙 루프라든가 자재 재활용, 또 자연 채광을 적용을 했죠. 충분히 자연 환기도 활용을 하였고요. 빗물을 해소해서 사용을 하고 차양을 설치하고 또한 아까
PVC를 설치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하는 이유는 환경을 고려해서 책임 있게 건물을 만들어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리드 플래티넘이라고 하는 인증을 획득을 하였는데요. 리드 인증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4단계 정도의 구분이 있고 점수를 획득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그런 측면을 평가를 하고, 그 중에 가장 높은 단계는 80점 이상 획득을 한 플래티넘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드 플래티넘이라고 하는 인증을 획득한 건물이고요. 이 인증이 무엇일까 하고 하는 이점은 이 인증에 국한된 것만 아니고 우리가 친환경 건축물을 만들면서 어떤 이점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응한다는 본원적인 그런 목적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나중에 운영 비용에 있는 에너지 절감에 대한 부분, 또한 임대료가 향상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겠는데요. 왜 임대료가 향상되는지 지금은 답을 말씀 안 드리고 나중에 끝날 때쯤에 한번 나오기 때문에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적에 대한 측면인데 우리가 에너지를 절감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제실자가 어떻게 그 안에서 쾌적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지내는가 하는 것들도, 건강에 대한 측면들도 평가 요소에 있으면서 인증을 받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쾌적까지 고려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지속 가능한 건축물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건축물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100분이라는 시간이 좀 짧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빠른 템포로 설명을 드리게 됐는데요. 그래서 잠깐 세 번째 마지막 건축물에 대한 소개를 드리기 전에 쉬어가는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주 적합한 탄소 저감 건물의 사례는 아닐 것 같은데 좀 재미는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 왔는데요. 영국의 디자이너이자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실제 뭐 건축가인지 디자이너인지 헷갈릴 정도로 다양하고 기발한 그런 생산품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요. 이분이 하나의 의뢰를 받게 됩니다. 리틀 햄프턴이라고 하는 곳은 영국 남부의 해안 도시인데요. 건축주는 이곳의 해변가에 카페 건축을 의뢰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어렵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주변 해변,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이 바로 그 해변이에요. 주변 해변의 풍경과 잘 어울리면서 금속으로 아마 지어달라고 했을 것 같은데 금속으로 지어주면서도 녹슬지 않는 건물을 지어주세요. 우리가 제주도의 바다에 가면 염분이 섞인 바람이 불어오고 그렇게 되면 건물은 빨리 삭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녹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데요. 이런 것들을 해결해 달라. 또 한 가지는 벽에 낙서를 하기 어려운 건물을 지어달라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요구 조건들을 뭐 어떤 건축가들은 안 하겠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해결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지 혹시 뭐 알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답을 추측해 보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그러면 답변하시는 분이 없어서 일단 아무 말이나 하시더라도 경품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 드실 분 계세요? 네, 뒤에 계신 분. 낙서는 일단 사람 키보다 좀 높이 해서 쉽게 손이 닿지 않는 높이로 해결하지 않았을까 싶고, 첫 번째 녹슬지 않는 건물은 금속 외부에 좀 그 염분이 있는 해풍이 닿지 않는 어떤 막을 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개 답변 모두 좀 창의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공간을 띄워서 사람 손에 닿지 않는 형태의 위치를 한다라고 하는 답변과 외피를 어떤 식으로 컨트롤 해가지고 녹슬지 않는 형태의 어떤 것들을 조작한다. 두 번째 답변은 어쩌면 실제 정답에 좀 유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답을 들어보시면 좀 허탈하실 수 있어요. 제가 답을 그러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얀색으로 된 부분이 짠 하고 바뀌면서 건물이 나타나게 될 텐데요. 건물이 나타났죠? 네, 정답은 아까 경품은 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미 녹슨철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미 녹슬었는데 예쁘면 되잖아요. 그냥 건물이 녹슬었는데 예쁜 건물을 지어서 녹슬 것에 대한 염려가 없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강철에 녹이 슬도록 한 후에 그 색상을 오일 기반의 코팅으로 고정해서 외피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낙서를 물론 여기다 낙서를 뭐 하자면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낙서를 하기 어렵도록 벽면을 쭉 이어지지 않게 분할되게 계단식으로 분할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형태적으로도 독특하고 그런 건물이 되었죠. 이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는 지역 업체를 사용해서 재료를 만들어내고 또한 지역 업체가 현장 작업을 담당함으로써 아까 제가 그 지역에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탄소 저감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쪽에서 약간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어진 건물은 조개 껍질이나 파도를 연상시키는 형태의 그런 색상과 형태가 주변 풍경과도 클라이언트의 그런 요구와도 어느 정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크기가 궁금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길이가 한 40m, 너비 7m에 높이 한 5m 정도 되는 카페고요. 여기서 다양한 수상을 했다고 하는데 뭐 그 개수가 좀 많다고 하지만 대표적으로 처음에 받았던 상은 리바 리지널 프라이즈라고 하는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Both strange and captivating, weird but lovable 이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뭐냐면 이상하지만은 매혹적이고 뭔가 좀 이상하지만 매혹적이고 좀 기괴하지만은 사랑스러운 형태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고 하고요. 실제적으로 건물의 안쪽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주변의 경관을 바라보면서 인근 보존 지역이라고 하는데 전망을 보호하면서도 전망을 볼 수 있는 형태. 잠깐 쉬어가는 어떻게 보면 탄소 저감과는 조금 관련이 덜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창의적인 역발상의 측면에서는 잠깐 흥미있게 볼 수 있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사례 멜버른 카운슬 하우스 2라고 하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지금 이렇게 보실 때는 약간 아주 뭐 자연적이고 생태학적으로 생기진 않았죠. 그렇지만 목재의 형태가 뭔가 나무 껍질과 같은 형태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그런 측면은 있지만 반듯반듯해서 아주 생태학적으로 생기지 않았다라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생태학적인 개념과 그 속에서 해답을 찾은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그런 요소들이 있느냐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보다도 훨씬 더 혹독한 그러한 고온의 기온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호주 멜버른인데요. 그래서 최고의 38도의 높은 기온 또 온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최저 5도로 기온이 확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기온이 오르내리는 도시 당시에 호주 멜버른에는 에어컨 없이 건물을 짓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에어컨 없는 건물을 한번 지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도전 과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소를 했으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사례를 소개시켜 드릴 수가 있겠죠. 호주 멜버른의 중심 비즈니스 구역 내에 위치하는 사무실 건물이고요. 여기서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의외로 사용되는 건물입니다. 2006년도에 완공되어서 비교적 오래전에 완공되었던 건물인데 규모는 연면적이라고 하면은 바닥 면적의 합계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536제곱미터 정도의 면적에 높이는 한 10층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1층은 상업시설이고 대부분 2층에서 전체 10층까지는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고 건축가는 믹 피어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친환경 건축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것이 이 건물의 가장 큰 어떤 공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호주에서 자체적으로 그린스타라고 하는 등급을 친환경 등급을 운영을 하는데 가장 높은 등급은 육성 등급이고 최초로 받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건축의 기능과 형태를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하였다고 하는데요. 호주의 주도적 그린 조직 중 하나인 멜버른 시는 환경이나 사회,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굉장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이 건축물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친환경 분야를 선도해서 앞으로 친환경 건축 디자인의 방향을 이끌어가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데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작업 환경과 생산성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였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 건물 하나가 아닌 파급 효과를 가지자 정보를 공유하고 많은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시민들이 친환경 원리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CH2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산업체의 지원도 이끌어내서 만들어내게 되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도심을 활성화해서 기존의 시 소유의 주차장이었던 그것을 시의회의 신청사부지로 개발을 하면서 도심을 활성화시키자는 이러한 야심찬 목표 3가지를 가지고 건립을 하게 됩니다. 외피의 특징적인 부분을 제가 사진을 배치해 보았습니다. 친환경 건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호주 최초의 그린스타 육성 등급을 획득한 이 건물, 혹독한 환경을 창의적으로 어떻게 극복하였을까? 친환경 건축 디자인의 새로운 방향이라는 게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향일까가 궁금해지는데요. 스스로 살아가는 생명체 같은 건물, 너무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 디자인 속 비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소개인데 갑자기 건축물이 아닌 흙더미가 나왔는데요. 흙더미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네, 이분도 선물 하나만. 네, 흰개미 집입니다. 맞습니다. 예, 정답 맞히셨고요. 써 있네요. 답이 써 있었네요. 나미비아 공화국의 흰개미 집입니다. 사막 기후로서 밤낮의 온도차가 크고 매우 건조하며 전 지역이 사막이거나 아니면 사막에 가까운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놀라운 건축 기술이냐, 흙더미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자연에서는 건축가가 따로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대단한 그런 원리들이 그냥 구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흰개미탑에 구멍을 열고 닫아서 공기의 흐름을 조절을 하는데 이것이 흰개미 집의 내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합니다. 외부 기온이 한낮에 40도를 오르내리고 일교차가 심한 지역에서 흰개미 집 내부는 29도에서 30도 사이를 유지한다고 해요. 보통 한 10도 이상 차이를 내면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외부 공기가 유입되고 외부 공기가 배출되고 하는 메커니즘을 보시면 아래쪽에 주요 생활 공간이 있겠죠. 사람이 생활하면서 열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흰개미들도 열을 낼 것입니다. 식량 저장하고 균류를 재배하고 유충이나 알을 보관하고 하는 활동들에서 열을 낼 텐데 그 열들이 공기를 끌고 올라가서 가장 높은 곳에서 배출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원래의 자리는 비어있게 되겠죠.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는 것은 바깥에 있었던 것 중에 이렇게 통로를 타고 온 시원하면서 신선한 공기입니다. 그래서 신선한 공기가 이 안을 채우게 되고 또한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 추결 효과가 약 45cm 정도 되는 흙벽을 통해서 열 지연을 일으키면서 내부의 냉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움을 주게 되겠죠.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하부의 통로는 지하 수맥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집안을 냉각시켜 줍니다. 또한 냉기는 젖은 토양에 저장한 후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충냉이나 그런 토양의 열용량을 활용해서 이렇게 활용하게 됩니다. 우리로 치면은 초고층 건축물입니다. 얘네들은 아주 조그맣기 때문에 3mm짜리 애들한테 한 8m짜리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한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믹 피어스라고 하는 분이 이 건축가인데요. 이 건축가의 설계 철학이 좀 더 긴 부분인데 제가 일부 발췌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 좀 살펴보자면 Every aspect of the building has been examined and rethought from the first principles, evolving new precepts that are based in the desire to be as true as possible to the fundamental laws of nature.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이 한 말 첫 번째로는 처음 그렇게 이제 자연의 근본적인 법칙에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돋보이는 것이겠죠. 그래서 첫 원칙이라고 하는 것에 최대한 숙고해서 만들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원리를 한번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자연의 그 근본적인 원칙에 최대한 가깝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the design philosophy is concerned with developing appropriate architectural responses that are direct and honest expressions of the biodynamic relationships that nature uses in our own designs. 자연이 그 안에서 사용하는 생태 역학적인 그런 관계 속에 대한 것을 마치 건축에서도 아주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하는 그러한 것들을 발전시키는 것이 이 건축 철학, 이 건축가의 건축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This has implications for the building's architectural form and for all the very sophisticated engineering within it. 그 안에 있는 어떤 건축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the composition of this building, its skin, its bones, its very innards has been subjected to rigorous reappraisal to attune it to natural processes. 그래서 자연적인 그런 프로세스에다가 동조시킬 수 있도록 이 건물의 모든 외피와 구조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재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죠. As this acknowledges the reality that we as a society must develop more sustainable structures to live and work in if we are to survive as a species.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구상의 어떤 종으로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려하고 굉장히 이런 것들을 신경 써가지고 살아가고 또 일해 나가야 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겠죠 라고 하는 그런 건축 철학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었느냐?
건물 외피 환기 시스템, 냉방 시스템, 일사조절 시스템은 모두 여기에 있는 흰개미 집의 형태와 닮아 있습니다. 건물 외피는 동물의 피부나 나무 껍질 그런 것들을 모방해서 만들었고요. 환기 시스템은 공기의 자연적인 흐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부 공기를 받아들이고 외부 공기를 유입하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서늘한 그런 공기, 차가운 물 순환을 이용했고 일사조절도 흰개미 집, 이거는 흰개미 집엔 없는 거네요. 일사조절 시스템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건물 외피가 이렇게 4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글 어스를 통해서 제가 가져온 사진에서는 북측, 동측, 남측, 서측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북측에는 일부는 좀 낮은 건물로서 개방되어 있고 일부는 좀 가려져 있죠. 그리고 남측면을 보면 남측면에 높은 건물이 있어서 많은 부분을 가리고 있습니다. 동측면도 마찬가지로 가리고 있고 서측면은 이 건물이 아까 시그니처와 같은 그러한 목재가 드러나는 부분인데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외피가 그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서측면에 같은 경우는 일사량에 따라서 루보가 열리고 닫히고 또 재활용된 천연 목재로 제작을 하고 컴퓨터로 제어하면서 이런 것들이 디자인적인 독특성뿐만 아니라 열적으로도 분명히 냉난방 측면에서 기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요. 동측면을 보면 나무 껍질을 모방해서 만들었는데 이것들이 금속판으로 만들어서 타공판으로 만들었는데요. 빛과 공기를 걸러주는 보호층의 역할을 해서 건물 안쪽에 그늘을 형성하고 자연적인 통풍을 일으키게 하는 형태입니다. 북측면은 또 다른 형태인데 상부층보다 하부층의 면적이 점점 넓어지는 디자인으로서 조도 편차를 줄여주는 형태. 이렇게 우리가 앞서 3가지 측면의 면을 살펴보았는데 외피가 각각 다른 형태의 기능을 하고 또한 디자인도 다른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기 시스템입니다. 앞에서는 첫 번째 우리가 외피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 신선한 실내 공기를 배출하는 실내 공기를 유지하는 것에도 굉장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인 건물인데 2가지 고민. 첫 번째는 실내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2번째는 VOC 배출, 즉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어떻게 하면 덜 배출할까 하는 측면의 고민입니다. 첫 번째 환기 시스템, Displacement Ventilation이라고 하는 그런 기법인데요. 그래서 건물의 바닥에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주고 천장을 통해서 오염된 공기를 빼주는 형태의 그러한 방식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 단면들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좀 더 이해를 수월하게 하실 텐데 수직 덕트를 통해서 차가운 공기를 내려보내면서 각 층에 공급을 해주고 또 북측면에 있는 수직 덕트를 통해서 쭉 빨아 올리면서 뜨거운 공기를 터빈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굴뚝 형태의 터빈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합니다. 웨이브 형태의 천장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오목해진 부분으로는 뜨거운 공기가 잘 모이도록 하는 그런 패시브한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환기 시스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조금 더 큰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것인데 야간 환기라고 하는 개념이 좀 더 적용되어 있는데요. 야간에 건물에 더워진 공기를 신선한 공기로 교체해서 건물 내부에 오염된 그런 부분들을 배출을 해내고 바깥에 있는 것들로 신선하게 교체를 해주는 야간 환기입니다. 사용자의 건강 쾌적을 증진하고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환기 시스템에서 노란색 터빈입니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아주 강렬한 이미지를 남길 뿐만 아니라 사무실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것을 돕도록 공기의 흐름을 끌어내주는 그런 동기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앞에서는 신선한 공기로 바꿔주고 교체해주고 이러한 측면을 말씀드렸다면 실제로 실내에서 오염물질이 더 배출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VOC가 최소화된 그러한 재료들을 사용을 하고 또한 내부에는 많은 식물들을 활용을 해서 VOC를 저감하는 컨셉입니다. 지금에야 식물들을 내부에 많이 배치하겠지만 그때는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점이 지금보다는 좀 덜할 때여서 좀 선도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건강하고 쾌적한 활기찬 업무 환경을 목표로 한 그런 디자인이었습니다. 냉방 시스템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에 환기와도 연관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굴뚝으로 환기를 하면서 우리는 공기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열도 내보내게 됩니다. 환기가 되면서 더운 공기도 배출되게 되고요. 자연 대류, 아까 웨이브 형태의 그 천장을 통해서 더운 공기가 모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더운 공기가 배출되면 실내에 있는 냉방에 있어서도 뜨거운 열을 밖으로 내보내니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콘크리트 벽체가 또 축열의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은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고
여기에 하나 더 더한다면은 차가운 물을 수단시켜 냉방에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약간 냉방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직 덕스를 통해서 야간 환기를 촉진을 하고 밤에 시원한 밤 공기로 냉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적용돼 있고, 보통 밤에 일어나는 모드이고요. 낮 동안에는 더워진 공기가 천장에 모여 배출되면서 바닥에서 신선한 외기가 공급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장에 방냉 패널, 방열판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지만 같은 개념으로 차가운 것을 복사 냉방을 해주는 것은 방냉 패널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적용해놨고, 상가 및 지하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샤워타워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좀 개념도를 보면서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상변화 물질을 통해서 냉방된 그런 냉각의 저장 기능을 하는 일부 그런 기법도 적용되어 있고요. 윈터 모드라고 하는 건 따로 많이 가동되지는 않지만 겨울철에 난방이 필요한 시기는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있고, 냉방에 있어서는 아까 설명드린 데에서 중복된 그 팀버 셔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래스 루버라고 해서 바깥쪽 외피가 두 층으로 되어 있는데 외피에 나무로 된 부분 안쪽으로 해가지고 창이 있습니다. 이 창은 겨울철과 여름철에 작동의 모드가 다른데요. 그리고 오른쪽에 나무를 좀 심어가지고 실내 환경을 개선을 하고, 그리고 두 층을 연결시켜주면서 소셜 소통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도 하였습니다. 글래스 루버를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안에 밖에 있는 루버하고 안에 이제 글래스 루버 사이에 층이 있겠죠. 그래서 수동 블라인드로 이것을 열고 닫으면서, 만약에 겨울에는 이것을 닫아 놓는다고 하면은 안에 이제 뜨거운 공기가 갇혀서 못 나가게 되겠고, 여름에는 이것을 완전히 열어서 공기가 잘 빠지도록 한다고 하면은 실내에 냉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샤워 타워에 대해서 말씀을 뒤에서 드린다고 했는데, 이런 것입니다. 이 샤워 타워에 물이 들어가면서 물이 쭉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공기를 끌고 내려가는데, 그 물 중에 일부는 증발돼서 이렇게 날아가고 공기는 식어집니다. 물도 차가워지겠죠. 그렇게 차가워진 물은 지하로 내보내서 상변화 물질이라고 하는 PCM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물탱크로 들어가서 저장이 되고요. 또 공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식혀져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층에서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이런 것들 하고, 하수 채굴 시스템이라고 해서 건물 단위이지만 하수구에서 물을 채취한 뒤에 정화해서 활용하는 그러한 기법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도 새로운 시도이면서 열적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단면을 본 것입니다. 그러한 형태가 물이 이런 식으로 샤워 타워에서 떨어져 내리면서 냉방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형태를 도식화된 형태로 보실 수가 있고요. 방냉 패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안에 찬물이 순환하면서 이 금속판 자체가 차가워진다면 우리 인체하고 상호 복사 열교환을 통해서 차가운 느낌을 전해줄 수 있는 냉방 방법이 되겠고, 열쾌적 향상에서 굉장히 유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냉방 방식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거지만, 사실 우리가 쓰지 않는 공간은 냉방하지 않는 것이 냉방 부하 정감에 매우 도움이 되겠죠. 가장 성공적인 전략 중 하나로 평가되었다고 하는 것은 계단을 냉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마지막 기법으로는 일사조절 시스템이 있을 텐데요. 발코니 측면을 수직으로 녹화를 해가지고 눈부심을 조절을 하고, 광선반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천장 쪽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을 한번 반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내부의 실내 측에 있는 천장에 한 번 더 튕겨서 안쪽으로 반사를 하게 만들어서, 이것은 인공 조명을 보조해가지고 태양광을 활용해서 간접 조명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족한 것은 일광량 센서를 통해서 인공 조명을 통해서 보완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차양이 일부 적용이 되어 있고, 목재 스크린을 통해서 저 각도로 들어오는 태양에 대한 차단이 필요할 때는 밑에서 목재 스크린을 막아주는 형태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외부 광선반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를 보실 수가 있는데, 발코니 바닥층 사이사이에 두 개 층마다 하나씩 광선반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화면을 돌려서 밑에서 올려다 보시면 이 형태가 어떤 식으로 보이시는지 좀 더 잘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벽면의 수직 녹화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 아까 눈부심 방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략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들을 제가 숨가쁘게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넘어갔는데요. 실험적인 시도에는 리스크가 따르기도 할 것 같습니다.
CH2라고 하는 그 건물에서는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테스트해봤는데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는 좀 많은 어려움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샤워 타워와 PCM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도입하다 보니 나중에 쓸 때에는 에너지 절감에 대한 이익보다 유지 관리 비용이 더 비쌌다고 하는 점, 그리고 풍력 터빈은 도시의 바람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관된 어떤 성능을 뽑아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하수를 채굴하는 시스템은 도시에서 예상치 못한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많은 기름기나 지방으로 인해서 여과가 비경제적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들, 야간 퍼지, 야간 냉방이라든가 추결체, 천장 방냉 패널은 여전히 냉방이 효과적이었고, 그 외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가장 효과적인 부분은 제공되는 신선한 공기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선한 공기 제공으로 생산성과 웰빙이 10% 향상되었다고 추정이 되고, 이것이 마치 근무자의 급여를 감안했을 때는 연간 약 240만 달러의 절약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이 혁신으로 CH2에 들었던 굉장히 실험적이었던 투입 비용들, 많은 비용들을 신속하게 상환해서 한 7년 정도 만에 이 비용들을 상환을 했다고 기록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이 건물의 가치가 드러났는데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공기가 굉장히 신선하게 공급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타파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걸 나중에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 건물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좀 숨가쁘게 설명을 좀 축약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시간 관계상.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같이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문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도 탄소 저감 건축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그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건축 말고 다른 데서 탄소 저감하면 되지 않나요? 물론 답은 나왔습니다만은 건설과 건물 운영에서 탄소가 상당히 배출됩니다. 배출량의 약 11%는 건설에서 발생되고 배출량의 약 28%는 건물 운영에서 발생되어서 이것에 한 전체적인 탄소 배출의 한 40% 정도를 건축이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2018년도의 보고서에서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축 부문의 탄소 저감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지금의 흐름을 그대로 무사안일하게 따라가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탄소 저감을 고민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탄소 정리 건축이 말은 그럴듯하죠. 하지만 비싸잖아요. 네, 비쌉니다. 혁신적인 녹색 기술과 재료는 많은 비용을 요구하게 되고 연구 개발에는 특히 많은 비용이 요구됩니다. 또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달성하려면 그 인증 달성을 위한 노력에도 비용이 매우 많이 들게 되죠.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을 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용만 들고 이익은 없는 겁니까? 라고 아직도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익의 측면을 바라봐야 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있고요. 건축 부분에서 탄소 저감하는 비즈니스 사례가 늘고 있고, 친환경 건축물은 임차인이 여기 아까 좀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렸던 환경 친화적 건물에 더 호의적이겠죠. 자기가 프라이드를 가지고 좋은 건물, 뭔가 세상을 위해서 만든 더 좋은 형태로 만든 건물에 산다라고 하는 프라이드를 가지게 되면서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도 그러하다고 하고요. 좋은 평판과 명성, 사실은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익일 것 같습니다. 건물 관계자들, 건축가, 건설회사, 건축주, 거주자들이 평판과 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활용해 볼 수 있다면 이것은 가장 큰 기회가 되겠죠. Good reputation is more valuable than money라고 하는 말을 예전 고대 철학자가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돈보다 평판이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CH2라고 하는 건물은 인증 하나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 2004년 만들기 전부터 상을 받았어요. 디자인 때부터. 2006년에 준공해서도 4개 정도의 상을 받았고, 이렇게 여기서 녹색으로 된 2개의 부분은 친환경 건축 인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상을 받고 자기의 이름이 뭐 건축가라고 하면 높아지고, 또한 만약에 그 지역 주민들이라고 하면은 자기들의 프라이드가 높아지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보다도 더 많은 효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손해볼 거가 없을까요? 손해볼 게 있습니다. 탄소 중립 건축을 안 하면 손해볼 게 있죠.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벌금이나 운영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에너지도 더 많이 들겠죠. 그리고 정부 규정 같은 것들이 점점 더 엄격해질 텐데 상당한 벌금을 부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그리고 어차피 해야 할 탄소 중립이라면 나중에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해가지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경제적일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튼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사막을 걸어서 이제 저기를 건너는 것 같이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하겠지만 기술을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탄소 저감을 위한 기술에 드는 비용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그 기술을 만들었을 때 낼 수 있는 기술의 효용, 그 에너지적인 효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점점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변할 부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그것을 가지고 잘못된 관념을 넘어서 큰 초기 비용이 지금도 요구되지만 수많은 이점, 경제적 이점도 포함해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또한 지구 환경뿐 아니라 우리 비즈니스에도 이롭다는 관점으로 전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두 개의 잔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왼쪽에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그러한 잔을 채워 나갈 때 우리가 노력과 시간과 공을 들여가지고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투입해가지고 탄소 중립을 이루었다 한들 우리가 번아웃이 돼가지고 더 이상 못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관점을 전환해 본다면 우리의 노력이 투입되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다시 가치와 이익으로 돌아오는 형태의 인식의 전환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많이 있을 것이지만 관점을 전환해가면서 또한 제약 속에서 더 나은 해결책과 디자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우리가 좋아지는 측면, 이익이 되는 측면들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노력하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리는 제가 비록 건축가는 아니고 시공회사의 임원은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주도해 나간다면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탄소 중립에 가까워지는 그 흐름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남은 시간인데요. 네.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네, 다음으로 Q&A 질의응답을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질문해 주시는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오니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 목재 건축 관련 질문인데요. 목재 건축이 목재라는 소재 자체가 휘어짐이나 아니면 또 어떤 사례를 보면은 흰개미가 안에를 다 파먹어서 모르는 사이에 건축물이 망가지고 있었다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러한 단점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목재 휘어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은 목재를 건축을 전공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철근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구조물을 아주 긴 형태로 장스팬으로 빼가지고 질 수 있겠지만 목재는 그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세비야의 버섯들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진 그 건물을 살펴봤듯이 조각조각을 이어붙여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마 그런 이유가 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긴 부재로서 연결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휘어짐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디자인적 측면에서 좀 더 작은 소재의 결합으로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철제를 통해서 강력하고 긴결하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었던 사례를 아까 살펴보기도 했고요. 또한 그 해충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하자 심사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할 때도 이미 지어진 건축물에 해충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해결이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사실 사전에 질문을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사실 지금 답변을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드린다고 하면은 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 그냥 대략적으로 몇 개 눈에 보이는 질문들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학생들이나 건축가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공부 또는 준비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일단은 건축가들에게 조언할 만한 위치에 제가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학생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건축 설계도 잠깐 한 1, 2년 정도 했었고 그러고 나서 건축공학으로 전과를 했었어요. 건축공학 중에서도 다양한 분야들이 있겠지만 건축 환경 쪽으로도 공부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만약에 건축 디자인을 전공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건축가가 될 수 있는
건축학과 지금은 아마 5년제일 겁니다. 그 5년제 학과에 진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시겠죠. 그렇지만 병행해서 아마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은 건축은 디자인만 하고 나머지의 건물의 안쪽에 있는 부분들의 설계는 기계 설비라든가 어떤 건축 환경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기보다는 본인 건축가 스스로, 아까 믹 피어스라고 하는 건축가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분 자체가 굉장히 건축 설비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 중에 이제 탄소 중립에 관련돼서 좀 관심 있게 공부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건축가의 길을 가시더라도 탄소 중립에 대해서 좀 공부를 따로, 건축 설비라든가 건축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역으로 건축 환경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거꾸로 건축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양쪽 면에서 이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수록하지는 못했지만 최근에 뭐 다양한 건설사들도 친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소를 운영하는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쪽에서 기고한 내용이라든가 사례조사한 내용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최근에 있는 기사 중에서 아마 뭐 현대건설 쪽이었던 것 같은데 뭐 친환경 건축의 바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좀 내용이 있으면서 굉장한 사례들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게 있어요. 오히려 제 강의보다 또 다양한 측면의 건물들을 좀 정리해 놓은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 아마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보다도 이제 국외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돼서 굉장히 정리를 분석을 잘 해놓고 사진도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은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강의 자료를 아마 배포를 해주신다고 할 것 같은데 참석하신 분들은 그 강의 자료에 보시면 주석에다가 제가 이미지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뭐 그런 부분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 보시면 굉장히 많은 재미있고 또 창의적인 사례들을 금방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챗 GPT라든가 구글 번역을 하게 되면 바로 한국어로 이해될 수 있는 형태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학년도 제1회 창의융합 6년경화 생이미나 시리즈 특별학습 포효하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해주신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박주현 과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